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일신 울신하고 있는 재테크 1번지 정상욱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최근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좀 떨어졌는데요. 반면에 중국 증시를 비롯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으로 안전하게 저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지피지기할 수 있도록 많은 내역 김현우 팀장님과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우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재테크 1번지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정 소장님은 하루에 그 가족분과 대화 얼마만큼 하세요? 하루에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이렇게 업무상 조금 뭐 바쁜 편에 속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한번 할 때는 한 1시간 이상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길게 하시는 편이네요. 왜 네네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업체의 조사 결과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설문을 했는데요. 10명 중 7쌍은 하루에 1시간도 채 대화를 안 한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대화를 하는 것 중에 뭐 절반 이상은 또 애기들과 뭐 밥은 먹었냐? 잘 있냐? 이 정도의 내용인데요. 자, 재무적인 대화를 통해서라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좀 대화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정 소장님과 함께하는 재테크 1번지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방송은 아마 길이길이 남을 테니 우리 김현 팀장님도 나중에 결혼하시고 꼭 1시간 이상 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희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현 팀장님과 많은 내역 준비했습니다. 방송에 앞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다. 문의 전화 02797-8100번으로 언제든 전화 주시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재테크 이슈를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좀 최근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뭐 자주 언급되고 있죠.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올까요, 소장님? 맞습니다. 요즘에 참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그런 말들이 이제 솔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자료를 좀 취합했던 차에 굉장히 재미난 그 자료를 좀 봤습니다. 지난 그 3월 10일부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초로 이제 1%대로 떨어진 반면에 예전에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1977년도 한국주택은행 그 금리의 이율이 90일만 초과하게 되면 석달이네요. 그죠? 연 13.2%를 줬더라고요. 더 놀랐던 거는 30일만 지나게 되면 연 8%의 이율을 보장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죠? 근데 아쉽게도 이런 고금리의 그 시절은 2000년대 그 초중반을 해서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시기에 이제 아울러서 최근에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죠. 그 이후로는 계속 금리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1%대 금리로 이제 떨어져 버렸고요. 은행에 실제로 한 1000만 원 정도 예금으로 묶어놔도 뭐 이자 받아야 세금 떼고 뭐 하고 나면은 실제 뭐 몇만 원 정도 이렇게만 이자를 받게 되니까 사실상 티끌 모아 태산인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하나요? 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도 제가 좀 이렇게 비교를 좀 한번 해봤더니 그 1%대에 진입했다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일부 선진국처럼 저성장 국가에 편입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참고로 일본의 기준금리는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0%인 지 오래됐죠. 그리고 반면에 미국은 0.2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경제성장이 활발한 신흥국의 경우 기준금리 한 9%를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높게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주요 50개국 가운데 1% 이하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29개국으로 세계 주요 경쟁권이 초저금리 시대로 접했다는 것을 이제 영역없이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명확한데요. 우리나라도 이에 편승해서 향후 정확하게는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로 저금리의 기조가 좀 지속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지 않나,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금리가 떨어졌다고 해도요. 우리가 목돈을 마련하려면 일반적으로 뭐 예금, 적금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금리가 떨어져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목돈 만들기 어떻게 마련하면 될까요?
팀장님과 제가 지금까지 금리가 떨어지고 뭐 여기에 뭐 이자 속세 15.4%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 2년 내에 안전하게 목돈을 만드셔야 하는 경우는 투자가 아닌 안전한 좀 저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가 아무리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쓸 자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몇 가지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절세가 가능한 금융상품들을 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고, 일반 은행보다 저축은행에 좀 활용을 하시는 것 또한 좀 봐야겠는데요. 저축은행을 활용할 때 좀 유의할 점이 있는데 이거는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저축은행 금리가 사실은 1금융권 금리보다 조금 높기는 합니다. 그게 사실이긴 한데 이거를 위해 가지고 또 집에서 멀리 떨어지는 1시간, 2시간 버스 타고 가거나 이러면 사실 차비가 더 아깝죠. 가까운 곳에 은행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용을 하시되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모두 다 이제 알다시피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까지만 되겠죠. 벌써 한 4년 정도가 흘렀네요.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한도까지만 한 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놓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이고요. 그리고 저유가세 상품으로 좀 가입을 하시는 것이 세금의 효과를 조금 더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자 속세 15.4%를요. 다 내는 게 아니고 농특세 1.4%만 내도 되는데요. 이건 일반 은행에서 가입할 수는 없고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이런 그 지역 단위의 조합에서 좀 이용이 가능하고요. 1인당 3천만 원까지로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점 또한 참조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 마지막으로 1954년 이전 출생자, 즉 61세 이상자분은 2019년까지 1인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조건으로 예적금을 뭐 설정할 수 있으니까 요 점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 또한 뭐 절세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정리를 하자면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좀 덜 내고요. 그다음에 원금을 보장해주면서 이자 조금이라도 더 받자 이런 취지로 은행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라는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크게 메리트로 다가오진 않는데 이럴 때 조금 목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장님만의 팁이 있다면 좀 안내를 해주시죠. 저만의 팁은 아닌 것 같고요. 은행이 강조하는 것처럼 뭐 팀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저축을 할 때 조금 기간을 좀 멀리 볼 수 있는 것들은 안전성보다는 이제 약간 좀 적립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좀 그 수익률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적립펀드를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이는 뭐 제가 하고 있다라고 해서 방법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초기간 이제 저축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이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제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저축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럴까요? 네,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제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저축인데요. 우선 그 목돈 마련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을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적립펀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두 계좌로 좀 나눠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좌는 가정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네 개의 각 펀드에 매달 적립식으로 지금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금의 경우는 자녀의 중장기 교육 자금으로 이제 쓸 자금들을 자녀 이름으로 매월 적립식 펀드로 좀 두 계좌로 해서 이제 나눠주고 있는데요. 서두에 보셨던 화면과 지금 화면에 나가 있는 화면을 보면 채 3년이 되지 않은 적립펀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뭐 최근에 장이 이제 좀 오른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뭐 은행권보다는 좀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적립 투자가 답이냐? 그건 아니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립 투자로 좀 목돈을 만들 경우에는 기간적인 여유 부분을 최소 3년 이상 정도를 좀 보시고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게 다 정 소장님 거죠? 네, 그렇죠. 훌륭하네요, 수익률이. 그리고 여기 한 가지 팁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그 5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국내 주식의 40% 이상을 편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 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한 가지 좀 이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연 600만 원까지 납입액에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니까 한 240만 원 한도로 20% 세율 구간이라면 한 50만 원 정도까지 환급이 되니까 요 점 또한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5년 이상 유지하실 각오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 또한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적립식 펀드 활용하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다들 이제 아시죠?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은 두고 투자를 하셔야 원금 손해 볼 위험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금리가 낮으면서 펀드의 인기도 다시금 올라가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뭐 금융상품으로 저축보험이라든지 변액보험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소장님은 어떤 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계신가요? 팀장님은 어떤 보험에 하셨나요? 저도 변액보험 지금 두 개가 뭐 속된 말로 좀 짭짤하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최근 은행에서도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예적금을 권하지 않고 저도 가서 고객인 척하고 상담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저한테도 이제 저축보험을 권유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제 생각은 투자는 이제 시간과의 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는 적어도 물가 이상의 수익이 좀 나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인데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건 여러 가지를 좀 따져야 되겠지만 그 보험사의 장기 저축성 상품을 좀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좀 주의하실 점은 이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보험료라는 수수료와 기타 이제 사업비를 총괄해서 많은 수수료를 좀 차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사업비를 차감하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유가증권에 투자해서 실제로 운영되는 수익률에 따라서 제가 실적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보험사 상품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설정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납입이나 유지가 가능한 적정한 금액을 좀 설정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추가 납입을 함으로써 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도 사실 변액보험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펀드 네네네. 변경이나 추가 납입 통해 가지고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는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정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이것도 한번 계좌를 오픈해 주실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고 있는 오늘 그대로를 다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정 소장님 까발리기네요.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 전 변액 유니버셜 보험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이것도 두 가지 계좌로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계좌는 저희 자녀를 위해서 납입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화면에 보는 것처럼 최종 납입 횟수가 왼쪽 게 28회 차고요. 오른쪽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건데요. 35회 차입니다. 2년, 3년 그죠? 정도 되네요. 2년이 조금 지났고 3년 이제 뭐 다음 달이면 36개월이니까 3년 정도가 네네. 됐는데요. 이미 납입한 금액 대비해서 초과된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축보험이나 변액보험들을 가입하고 나 원금도 안 되고 불평불만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죠? 그리고 매번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변액보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는데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축보험이 꾸준하게 납입을 해서 지금 현재 금리로 원금이 되는 시기가 한 6에서 7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근데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 자녀와 제 개인적인 그 변액 보험이 이미 3년이 되기 전에도 원금을 초과할 수 있는 수익이 났던 건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장이 많이 오른 것들은 감안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정 이후에 꾸준하게 추가 납입을 한 번도 빠짐없이 정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주의할 점이 많겠지만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무리한 금액을 많이 설정하지 말고 적정한 금액을 좀 설정을 하시고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김현우 팀장님께서 명확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여기 수익률 아까 보셨는데 뭐 3년, 4년 된 게 13%, 14% 해가지고 사실 원금 대비 많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 그냥 납입하면서 내버려두면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3년, 4년 후에 뭐 5년, 6년 된 건 어떻게 되냐? 제가 사실 5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적 수익률 24% 정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핵심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납입 그리고 이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펀드 변경을 자주 해주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저축보험들이 환급률 기준으로 봤을 때 6년에서 7년 사이가 원금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3, 4년 만에 원금 이상 도달한 거 보면은 꽤 높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반드시 추가 납입과
그다음에 펀드 변경을 통해 가지고 수익률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김영희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변액보험은 뭐 변액보험도 마찬가지, 저축보험도 마찬가지,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런 장기 저축보험은요, 최소 10년 이상, 20년, 30년 이상을 봐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무리해서 설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상담 업무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장기 저축성 상품을 뭐 5년 내에 중기 자금으로 써야 되고, 그리고 뭐 결혼 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그 상품에 많은 금액들을 설정한 좀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상품은 10년 이상 최대한 길게 좀 유지하셨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과가 되는 상품이니까요. 그 전에 쓸 자금이라면 다른 금융상품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목돈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3년 이상의 자금 펀드들로 구성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변액보험이나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긴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현재 RTN 재테크 1번지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02-797-8100번으로 전화주세요. 자, 이번 순서는 재테크 유머니 시간인데요. 유머니 시간 시작하기 전에 김현 팀장님께서 이번 유머니 시간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지난주에 상담한 네. 케이스를 들고 오셨다라고 저한테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따끈따끈하긴 합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따끈따끈은 한데요. 지금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두 분이서 같이 가게를 하세요. 한 개 가게를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두 군데 점포를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인데 연세가 조금 되셨습니다. 뭐 웬만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하실 나이가 이미 지나셨죠. 62세, 60세 이걸 같이 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걱정이 금융상품은 뭐 많이 가입을 했는데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신경을 못 쓰고 있다. 아무래도 두 분 다 맞벌이 하시니까 바쁘시죠. 그리고 주거래은행 한 군데만 계속 거래를 하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한 군데 은행을 정해놓게 되면 거기에만 계속 줄기차게 다니시면서 은행 직원이 권해주는 대로 그냥 돈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한 개의 은행에 다 돈이 몰려있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이제 특징이죠. 이 부분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 어떤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소득이나 연금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산 상태가 나쁘지가 않아요. 굉장히 뭐 좋죠. 이 정도만 모으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자가 보유 중에 계시고요. 3억 5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상가 지금 보증금을 합쳐서 이걸 폐업하게 되면은 받으실 게 3억 원 정도. 여기에는 이제 뭐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포함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억 원 정도. 그리고 금융자산 이것저것 뭐 예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놨을 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2억 7천만 원 정도 해서 합쳐서 9억 원이 조금 넘으세요. 예, 괜찮죠. 그리고 여기에 또 눈이 가는 게 대출이 한 2억 원 정도밖에는 없으십니다. 요거 그렇게 따져보자면 순자산이 7억 2천만 원 정도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으신 편이고요. 훌륭하시죠. 지금 수입과 지출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요. 아무래도 자영업 하시다 보니까 소득이 이제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장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각종 뭐 임대료라든지 인건비 다 떼고 나서도 두 개의 영업장에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훌륭하죠. 꽤 되시네요. 예, 이러면 뭐 누구 사실은 누구든 걱정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건데 아무래도 힘드시다 보니까 좀 언제쯤이면 가게를 그만두면 될까 좀 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월 지출을 보니까 뭐 공과금 40만 원, 통신 유류비 이런 고정 지출 해가지고 나가는 것들이 좀 있고요. 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 근데 이거는 사실상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디에 얼마를 지출하시는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카드로 사용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게 들쭉날쭉하지는 않으세요. 300만 원에서 거의 고정, 뭐 손주들 뭐 용돈 주고 뭐 옷 사주고 하시다 보면 조금 더 나가겠지만 이 정도에서 거의 고정이고요. 경조사비가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은퇴하신 분들 정 소장님도 상담 많이 해보셨죠. 그쵸. 그러면 경조사비가 사실 만만치 않게 나가거든요. 이제 받으셨던 거 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거의 최소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그리고 뭐 많게는 100만 원 정도. 그래서 100만 원 정도로 잡아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대출 받았던 거에 대해 대출 이자가 60만 원 정도. 이제 원리금 상환이 아니라 이자만 내고 계십니다. 60만 원 정도 버리는 돈이죠. 여기에 보장성 보험료 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저축은 325만 원 정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소 소득 대비 900만 원 해가지고 지출되는 게 945만 원. 뭐 1000만 원 버셨을 때는 통장에 조금 더 모이게 되고요. 좀 덜 벌었을 때는 그 모여놨던 거 조금 쓰고 계시는 그렇게 뭐 마이너스 흐름이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아주 건전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여기에서 눈에 띄는 건 네.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없네요. 없습니다. 지금 대단한데요? 없습니다. 네, 그게 사실상 자녀들이 다 독립을 그쵸. 하고 그렇죠. 그동안 또 모아놓으셨던 돈으로 자녀분들의 전세 자금이나 이런 부분도 증여를 통해 가지고 조그만 집이라도 마련을 해주셨더라고요. 아이고야. 네. 집을 사주시진 못하셨고 전세 자금 정도를 이제 결혼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자녀한테 들어갈 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정말 걱정 없으신 분들을 만나 뵀는데 사실상 이분들의 걱정이 뭐냐라고 아까 처음에 네. 말씀드렸죠. 한번 저축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다 보험이네요. 그러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처음에 한숨부터 팍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가 이 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하시게 됐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보험인지 아시게 된 것도 요번에 상담을 통해서였어요. 은행 가서 가입하셔서 다 그냥 은행 3년짜리, 5년짜리 저축인 줄 알고 뭐 일부 연금 든 거는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렇죠. 보니까 뭐 5년짜리 보험 납입 기간이 50만 원짜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3년짜리 보험 뭐 100만 원짜리. 그리고 소득공제 받으려고 10년 납 연금저축 보험 또 가입하셨고요. 또 한 4년 정도 됐네요. 또 생명보험사의 저축보험 이게 다 은행에서 통해서 가입된 거고 실제 은행 가서 가입한 적금 상품은 고작 이제 50만 원. 이거는 이제 연간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뭐 세금 내야 되고 하잖아요. 5월에 지금 종소세 신고할 때 됐죠. 그쵸. 이런 것들 모아놓으려고 하신 거고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납입이 또 만기된 보험들이 있습니다. 저축보험 또 3가지나 있는데 이게 총액은 1억 5천 정도 납입하셔서 1억 6천 5백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만약에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 요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입하신 지가 거의 90년대 후반인데 최저 보증이율이 거의 6% 정도가 되는. 훌륭하죠. 그리고 뭐 매달 뭐 얼마씩 주겠다가 아니라 연 최소한 얼마를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연금보험 상품이라 이거는 끝까지 유지를 하라고 어쨌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납입도 만기가 됐고요. 자, 이분들 상황 지금 정 소장님께서 별점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몇 점 정도? 오랜만에 매우 건전한 내용을 볼 네.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녀들한테 지금 매우 고정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네. 본인들의 지출되는 것들은 두 분의 이제 수입원에서 처리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지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대출에 대한 부분도 현재 자산 내에서 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좀 재무별점을 후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별로 따진다면 한 4개 반 정도, 4개 반. 한 9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짠돌이 김현 팀장님 과연 재무별점 어떻게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굉장히 이분들께 이제 박수를 쳐드리면서 굉장히 훌륭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거 무슨 짠돌이 이거 바뀌겠네요. 저는 별점을 얼마나 주셨죠? 3개 드렸습니다. 아 정말 네. 짜십니다. 핵심 드렸는데 뭐냐 일단 제가 중점적으로 본 건 은행에서 어차피 잘못 가입하신 것들은 이분들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은행에서 뭐 적금인 것으로 오인하게끔 만든 그런 좀 책임이 있다라고 봐서 그거 부분은 좀 문제가 없는데 대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데도 불구하고 매달 60만 원씩 버리는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연간 720만 원이죠. 이 돈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여튼 짜게 드렸고 뭐 개선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2개의 별점은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뭐가 문제냐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이분들의 재무 상황 무관합니다. 앞으로 은퇴도 빨리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별개 그냥 은행에서 이거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권하는 상품을 가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대출 상환에 대한 계획이 없으세요. 그냥 이자만 내고 계시다가 언젠가 뭐 보증금이나 이런 거 들어오게 되면 이걸로 상환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연금성 자산에 대해서 연금은 걱정이 많으신데 분석이나 준비를 안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 연금성 자산에 대한 분석을 제가 이번에 해드렸는데 현재 국민연금 수령하시는 게 약 80만 원 정도고요. 폐업 시에 소득이 중단되면 1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보험 붙은 거 있죠. 이게 월 30만 원 정도. 요거 80만 원, 30만 원 하면 벌써 110만 원이고요. 그렇죠. 65세 정도에 폐업을 하시고 주택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95만 원 정도의 연금이 추가적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이미 200만 원 넘었죠. 그리고 보증금 3억 원, 이거 CMA 통장만 넣어드려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씩은 이자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저축보험 만기 시에 받을 수 있는 현금 자산이 1억 8천만 원 정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사실상 노후는 지금 폐업을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다.
라고도 보일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상담 후에 지출 관리는 어떻게 됐냐? 이분들은 워낙 이제 생활해 오셨던 삶이 길기 때문에 공과금, 유류비 이런 것들은 전혀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보장성 보험료도 눈에 좀 밟히는 좀 안 좋은 보험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문제는 두 분이 다 조금 아프셨던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쵸? 암을 초기에 발견하셔가지고 다행히 치료한 경력도 있으시고 또 고혈압도 있으셔가지고 보험은 그대로 뒀습니다. 여기서 조정한 거는 대출이자. 지금 납입이 완료된 저축보험들 더 두는 것보다 이자도 뭐 그렇게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니까 요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대출 좀 상환하면서 이자만 내던 걸 원리금 상환으로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서 60만 원에서 30만 원 떨어졌고요. 지출액은 따라서 한 3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됐죠. 적금을 조금 비중을 높였어요. 단기간에 자금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50만 원 내시던 거 80만 원씩 모아 나가시고 요 돈도 모아가지고 빨리빨리 대출을 상환하실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주택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어떤 근저당권이 설정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부터 상환을 하는 걸 3년 내 목표로 갔고요. 저축보험도 그대로 납입을 하되 만기만 유지, 그러니까 납입 만기만 유지를 하게 되면 1년 남고 뭐 2년 남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1, 2년짜리 적금으로 생각을 하시고 납입 만기가 되면 좀 목돈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누누이 말씀드렸죠. 과거에도 방송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연금저축 펀드로 기관 이전 통해 가지고 25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합계액에서는 저축액은 한 3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담보대출은 2억 원 중에 이제 불필요한 보험들을 해약하면서 3,500만 원 정도로 줄여놨고요. 이것도 이제 원리금 상환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한 3년 안에는 적금 모아가지고 다 상환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출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945만 원에서 945만 원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불필요 보험 과거에 가지고 있던 거 납입 만기된 거 다 털어가지고 2억 원에 대한 대출 없애버리시고 매달에 현금으로 좀 좋게 만드신다라는 거 이렇게 만들었고요. 세부적인 조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간단합니다. 2억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축소해서 부채해야 되는 동도 확 줄였고요. 그리고 한 개 은행에서 지금 주거래은행에서 3.5%짜리 담보대출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잘 찾아가지 않는 옆에 은행에 가서 다른 대출을 한번 알아보니까 2.9%짜리 원리금 상환 대출이 있었어요. 아이고야. 억울하시죠? 그렇죠. 여기가 거래하신 지 10년이 넘으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믿고 3.5%짜리 담보대출 받고 계시던 분이 진짜 한 번도 안 가본 은행에서 카드 몇 개 만들고 적금 몇 개 가입하면 이렇게 해준다 해가지고 당장에 갈아타셨습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원리금 상환을 병행해가지고 적금으로 일단 3년 이내에 상환하겠다.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리고 납입 중인 저축보험은 원금 도달 시까지만 유지 후에 해약하시고 목돈으로 찾아 쓰시는 거. 그다음에 은퇴 시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막연하게 좀 쉬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5년 동안은 유지할 것으로 못해도 이 정도는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만 유지를 하시고 은퇴 시점까지 1억 원은 추가적으로 돈을 모으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시점에 보증금 포함해서 현금 자산 6억 원을 목표로 이게 이제 충분히 달성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은퇴 후에 고정 지출은 300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감축 목표로 가고 여기서 조금 늘어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대출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10년 이상 거래한 은행 좋지만 물론 주거래은행 먼저 찾아가야 되지만은 더 좋은 조건도 가능합니다. 요새 또 금리도 많이 떨어졌죠. 다른 은행도 꼭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은퇴 시기에 연금 불안합니다. 노후 불안하겠지만 은퇴 시기에 정확히 필요한 소득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가용한 자산을 꼭 분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계획을 통해서 불안함은 해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금융상품을 가입한다. 은행에서 추천해 주는 것도 좋고 증권사, 보험사 추천해 주는 상품 다 좋지만 내가 끝까지 낼 수 있는지 현금 흐름을 반드시 판단하셔가지고 납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울러 한 가지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네. 대출 필요시 발품을 이제 팔아야겠지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꽤 많은 금액을 이용했는데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저였다면 아마 손을 따게 걸어치고 지점장 나와라고 외쳤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활용하실 점은 전국은행연합회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시면 각 은행별로 대출 금리가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도 역시나 김현 팀장님께서 시원하게 좀 풀어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혼자 해결이 좀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재무적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02-797-810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재무적인 고민을 전화를 연결해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어떤 재무적인 고민으로 전화를 주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전화는 우리 김 팀장님께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시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에 사는 32살 주부입니다. 네, 32살이신데 목소리는 고등학생 같으세요. 굉장히 예쁘신데. 자, 오늘 뭐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좀 귀가 좀 얇아서 네, 뭐 네. 이것저것 뭐 가입한 게 많은데요.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요. 네. 주로 어떤 상품을 어디에서 어떻게 가입하셨어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게 많아서 네. 뭐 한번 물어보니까 네. 뭐 은행에서 전화 와서 가입한 게 한 4개 정도 되고요. 네. 이게 한 5, 60만 원? 어우.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은행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상. 이거 혹시 보험 상품은 아닌가요? 집으로 날라온 거 보니까 전부 보험이라고는 되어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전화에서는 뭐 은행에서 온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네, 전화는- 돈이 필요해서 해약하려고 했더니 네. 원금은 다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은행으로 기억을 하시더라도 이건 보험 상품이 맞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도에 해약하면 원금을 채 안 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뭐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원금은 다 못 돌려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네. 제가 분명히 가입할 때는 네. 원금 보장 다 된다고 해서 가입한 거거든요. 네, 네. 그냥 깨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손해를 보시면서 깨는 건 좀 아깝고요. 원금 보장은 예금자 보호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시청자분께서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것도 맞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이제 권유한 쪽에서의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은행인 줄 알고 가입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보험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좀 속은 기분도 드시겠죠. 그리고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해약하면 이렇게 원금을 못 받게 된다라는 설명도 제대로 못 들으신 것 같고요. 그렇죠? 이번에 처음 들으신 거고. 그리고 이 가입 당시에 제대로 된 설명을 좀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좀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뭐 가입하신 지 90일 이내의 경우에는 어떤 서류, 청약서 부본이나 약관 같은 걸 못 받았을 경우나 아니면은 중요한 내용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주요 내용을 듣지 못했을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 서류는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집으로 뭐가 날라온 거는. 네. 네네. 그러면 뭐 사업비라든가 중도 해약하면 손해봅니다. 이런 주요 내용을 설명을 못 들으셨으니까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90일이 안 되셨으면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한 달 30일이 안 되셨으면은 뭐 이런 이유 없이도 그냥 단순 변심에 의해서도 청약 철회를 통해 가지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지금 한 개는 지난달에 한 것 같은데 네. 3개는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거는 못 돌려받겠네요? 기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요. 아예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런 경우가 뭐 없지는 않거든요. 보험사에 이제 민원을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험사에 명백한 어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에 무슨 서류를 보고 판단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멘트를 많이 날리실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준비된 멘트를 듣고 우리 소비자분들이 판단하시기엔 쉽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준비된 멘트들 속에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설명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이게 보험이 아니라 무슨 은행의 입출금 통장이다. 이런 것처럼 뭐 은행과 혼동을 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뭐 왜곡이 되는 설명들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소비자들이 가입 시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겠죠. 무슨 입출금이 자유롭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시지 않으셨나요? 네네, 맞아요. 네. 은행 통장처럼 뭐 그쵸. 입출금 된다고 했어요. 네네. 음. 그래서 네. 빼서 쓰려고 했는데 근데 얼마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입출금을 하려고 했더니 얼마가 안 되고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복잡하고 힘드시겠지만은 보험사에 아까 같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민원을 한번 제기를 해보시고 이래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에 좀 도움을 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험사 쪽에 명백한 과실을 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입 당시에 통화하셨던 게 전부 다 녹음이 되어가지고 보험사에 지금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보험사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요 녹취록 좀 주세요라고 하면은 파일로 보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녹음된 내용들을 쭉 들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좀 녹음을 해두셨다가 정리를 쭉 해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나 원금 보장에 대한 설명 또 은행처럼 일부러 헷갈리게 말하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왜곡, 혼동된 설명을 주진 않았는지 이것들을 꼼꼼히 메모를 하셔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보험사에 좀 민원을 제기하시고요. 만약에 보험사에서 그래도 우리는 잘못 없습니다 라고 하게 나오게 되면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금융민원센터 하면 접수하는 방법까지 다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접수를 하셔가지고 문의를 좀 하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절차가 조금 전화상으로 하니까 좀 복잡하실 텐데 나중에 이건 다시 전화를 주시게 되면 저희가 추후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네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네. 제가 아는 분 통해서 네. 알게 된 분이 비상장 주식 뭐 이런 거 투자하면 투자 네. 수익이랑 배당금 뭐 이런 거 주겠다고 여윳돈 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하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거 괜찮을까요? 이거 언뜻 듣기로는 대단히 위험한 것 같은데 그거 투자하면 수익률은 얼마나 된다라고 하던가요? 한 1,000만 원 투자하면 네. 연 12%? 그래서 한 매달 10만 원씩 그쵸. 1년 후에 원금 준다고. 1년에 원금도 주고? 네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이라서 네. 뭐 아무나 투자할 수는 없고 투자 법인 회사 통해서 하는 거라서 뭐 법인 회사니까 뭐 안전하다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 그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던가요? 방법이? 그냥 뭐 그 회사 계좌 알려줬어요. 그 그래서, 회사 계좌? 네네. 계약서 쓰고 네. 입금되면 바로 확인증 뭐 이런 거 주고 뭐 서류를 그다음에 주겠다? 네네. 매달 뭐 이자 들어오고요. 네, 여기까지만 들어봤을 때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이제 불법행위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이런 금융기관이 아닌데 일반 회사에서 뭐 법인이든 개인사업체든요. 입금 뭐 투자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입금 받는 것 자체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해가지고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행위의 전형적인 예고요. 그리고 이런 유사수신행위가 실제로 무슨 비상장 주식에 투자가 되면 그나마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을 텐데 대부분 이런 데 투자되는 게 아니라 거의 돌려막기 하는 식이 대부분입니다. 즉 시청자님 돈 1,000만 원을 받아다가 거기에서 10만 원씩 이자를 떼주고요. 이러다 보면 이제 주변에 좀 권유를 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는 분 통해 가지고 또 투자를 하라고 하셔라. 그럼 그분한테 또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이자 떼어주다가 뭐 만기 된 사람 있으면 그거 돈 돌려주고요. 근데 언젠간 이런 돌려막기가 끝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돈을 못 돌려받는 이거 사실은 폰지 사기라고 하는 사기행위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자만 조금씩 받다가 나머지 원금은 전부 다 날리게 되는 큰일 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공증받은 확인증 같은 거 보여주던데요? 네. 그 그렇죠. 법인 사업자 등록증? 네. 이것도 있었고요. 이 대부분의 이런 문제가 되는 절차가 다 이런 거거든요. 뭐 공증 자체가 아무런 실효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뭐 차용증을 받았다라고 해도 친구가 갚을 돈이 없으면 차용증은 사실상 통장을 압류하거나 하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될 뿐이거든요. 근데 압류해봤자 통장에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못 돌려받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휴지 조각이 되는 거고요. 법인 사업자 뭐 등록증 이런 것들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아무나 회사 차릴 수 있습니다. 이거 안정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뭐 이런 건 하면 안 되겠네요. 네, 하시면 일단 안 될 거라고 보이고요. 다른 내용들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전화상의 내용으로는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시청자분들도 이런 비슷한 권유를 받으셨을 때 한 번쯤은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행심적인 거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이 아닌데 어떤 이 회사의 명의로 계좌 입금을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100% 이거는 좀 사기 행위다, 유사수신행위니까 불법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12% 확정 수익을 주면서 원금까지 보장하면 저도 하겠습니다. 네, 절대로 의심스럽죠. 이제 좀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하시면 안 돼요. 네, 시청자님 제가 한 감사합니다.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네.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이렇게 고수익을 보장을 해주는 뭐 투자자문사나 뭐 이런 업체들은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금융투자협회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회원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제안받으셨다는 회사의 이름을 검색해 보면 회원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하니까 최소한 이런 고수익 상품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전화는 제가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화 시청자분 사연이 너무 길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잘리겠네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 좀 잘릴 것 같은데요. 그거 감안하고 한번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어디에 사는 누구신지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아, 네, 은평구에 사는 주부인데요. 저희 30대 정도, 30대고요. 네. 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네네네. 저희 가족이 이제 수입이 세후 한 360만 원 정도 되는데 네네네. 저희가 이제 보장성 보험료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아, 네. 생명이랑 뭐 실비 이런 거 다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 보험도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적당한 건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애들 키우느라고 이렇게 앞으로 좀 교육 자금도 모아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시청자분 오늘 전화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방송 중간에 시간 때문에 연결이 끊어질 네네. 수도 있다는 점 좀 그 감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지금 네. 자녀분들이 몇 분 정도가 있고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저희 이제 2명이고요. 네네네. 네, 한 명은 3살, 이제 한 명은 6살. 그러셨구나. 네. 살면서 보험은 있어야 되고요. 그죠? 네. 뭐 꼭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보장성 보험 왜 가입하셨습니까? 일단 보험은 네.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좀 주위에 좀 이렇게 지인들이 보험하시는 분이 많아서 네네네. 이것저것 이렇게 좀 가입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네. 아, 그러셨군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보장성 보험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고 막 이렇게 헷갈리기 마찬가지인데요. 보장성 보험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안전장치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 보험왕이 너무 두껍다 보면 고정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밖에 저축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네네. 지금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나입되고 있는 보험료가 수입원 대비해서 약 15에서 한 17% 정도, 뭐 한 16%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보험증권을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일단 수입원 대비해서 지출되는 보장성 보험의 금액은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증권을 좀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일단 자녀들 보험의 경우도 실비보험과 뭐 생명보험 각각 막 이렇게 다 들어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들어놓은 실비보험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한 5, 6만 원 정도 선이면 생명보험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요즘에는 내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네네.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과 생명보험의 증권을 좀 유심히 보시면 뭐 암 진단비라든지 입원 일당이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내역들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 다 중복된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그렇게 해서 중복될 필요 없이 딱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면 일단 보장성 보험료는 줄일 수 있겠죠. 아, 네. 그죠? 혹시 그런 증권들을 이렇게 양쪽으로 비교해서 보셨나요?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좀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청자분이나 아마 배우자분에 대한 보험 가입 증권을 보셔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실비보험, 생명보험 따로 드시고 거기에 또 운전자 보험까지 따로 드셨다 하셨는데 네. 가입하신 실비보험에 적정한 뭐 암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이라든지 중요한 3대 성인병의 진단비가 잘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운전자 특약을 또 추가로 거기에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 보험료로 따지면 한 4, 5천 원 정도 하려나요? 그죠? 이 정도면 아마 운전자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데 운전자 보험을 따로 얼마를 가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입하신 실비보험의 특약을 추가로 구성하면 그 보험료 또한 훅 줄일 수 있으니까 요 점 또한 좀 참조를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아, 네, 네. 지금 한 6만 원 정도 나가는데 꽤 많이 좋은 나가네요. 것 같아요. 네. 그죠? 제가 말한 네. 요 몇 가지만 조정을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한 60만 원 정도 나간다라고 했는데 자녀들에 대한 비용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두 분의 운전자 보험 6만 원 나간다 했는데 요거 뭐 5만 원 이상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얼뜻 네네. 계산해도 아마 한 1, 20만 원은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보장성 보험 반드시 필요하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명품 옷을 입어도 나한테 너무 크거나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 있듯이 보장성 보험도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참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 준비된 시간이 안타깝게도 여기까지여서 아쉽지만 다음번에 한번 또 다시 연결이 된다면 제가 아울러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다 보면 그쵸. 끝까지 상담을 드리고 싶은데 주어진 시간 동안에 좀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시간 조정을 좀 잘해서 네. 꼭 제가 마무리할 수 너무 있도록. 많이 잡아먹은 것 같네요. 첫 번째 분이 사기당하려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걱정이 돼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네네네. 아까 두 번째 시청자분 자녀 교육 지역이나 이런 거 걱정을 하시는데 꼭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 시간에라도 요거 한번 정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걱정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